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투표가 내일 시작됩니다. 오늘 성남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까지 마친 가운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심과 당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당대회. 오늘 밤이 지나면 D-Day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지금 분위기와 판세 어떨까요? 주제어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해보죠. 그리고 누가 됩니까? 27일 날 대표. 당연히 황교안 되겠죠.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어대황. 그렇지만 어차피 황교안이 돼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어대황종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어차피 종친다? 예. 되고 나도? 왜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황교안으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후보들이. 그런 대표를 뽑은 당이 예. 필패하는 거죠. 박근혜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바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황교안 대세로는 입당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건데 일반 국민의 선호도는 오세훈 후보한테 더 기울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역시 당심과 민심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 여러분들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을 때 1등은 오세훈 후보 37%의 선호도를 보였고요. 황교안 후보는 22%, 김진태 후보는 7%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오세훈 후보를 일반 국민들은 한국당의 대표로 가장 선호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주장하는 게 선명하게 달라요.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강성 친박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놨고 또 심지어는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내놨는데 반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극복론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깨끗이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승리도 없고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 중도 외연을 확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선 승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네. 입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보다는 한국당의 새 대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적임자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뭐 당을 떠나서도요. 지역적인 성향이란 게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눈에 띄는 게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뭐 TK, PK 뭐 전부 다 응답률이 오세훈 후보 쪽이 더 우호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전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네. 오세훈 후보보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조금 바뀌어졌단 말이죠. 지금 오세훈 후보가 1위를 하고 이제 황교안 후보 2위로 나타났는데 그건 아마 이제 지난 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빚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 또 황교안 후보가 이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또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황세모라고 그래서 그런 또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걸 아마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민들로 보면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내오는데 결국 이제 좀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묶였기보다는 아마 그런 데 대한 이제 선호도를 이제 전체 여론조사에서 좀 읽을 수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역시 당원들 사이에서는 역시 이제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당대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뭐
30%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70%는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당원들 여론조사 나오는데요. 당원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1등이 52%로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제 당원에서는 역시 황 후보가 압도적인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또 눈에 띄는 게 김진태 후보의 선호도인데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7%였는데 지금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15% 정도의 선호도를 올렸습니다. 확실히 당내에서는 좀 지지층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태극기 부대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출마자들이 상당히 태극기 부대의 눈치를 보면서 우경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가 52%, 네.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15% 하니까 합치면은 67%나 되거든요. 네네.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우경화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문제는 우경화되면은 앞으로 한국당의 미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로는 한국당이 계속해서 스스로 고립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뭐 5.18 예. 망언 후폭풍이 오히려 또 증폭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이제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공공연히 내세우고, 예.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무효론까지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고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20% 안팎에 고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걸로는 총선에 승리할 수가 없고 네. 대선에도 승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문제는 건강한 보수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수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네. 진보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전체 정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하고 싶습니다. 총선과 대선, 보수의 미래까지 짚어주셨는데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당대회, 이 투표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일부터 이제 모바일 투표를 시작하거든요. 네. 거의 뭐 지금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선거 운동이 거의 이제 내일 아마 투표를 시작하면 결국 이제 아마 결과가 이제 좀 축적이 될 것 같은데 예. 24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투표가 있고 마지막 27일에서는 이제 대의원 투표가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국 이제 투표율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좌우할 거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우세한 것 아닌가.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표가 많이 결집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상정해 본다면 그렇게 이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선전하는 예.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어쨌거나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진태 후보가 처음에 어떤 굉장히 좀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 그 합동연설의 그 장면만 보면 그렇게 느꼈었는데 네. 역시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지 않는가 이제 그런 또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책임당원에 반영되는 비율이 70%, 일반 국민이 3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죠. 네, 그래픽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10대 19세부터 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황교안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일단 보수 정당의 보수 성격의 후보 10대, 20대, 30대에서 낮은 건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50대거든요. 호감을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52%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좀 어떤 현상으로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나이가 먹어가면은 아무래도 안정 성향으로 바꿔지기 네. 때문에 보수 성향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미터가 50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50대 그러면 이제 역시 보수 세력이 좀 우세하는 그런 연령층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52%가 오히려 비호감이고 네. 33%만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20대에서 40대는 전통적으로 진보, 민주당 세력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비호감이 70%를 훌쩍 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50대를 포함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젊은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겠는지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더더욱이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를 재결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우경화되면은 결국은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잡게 되면은 네. 유승민계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이른바 황교안 전 총리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빅텐트론이 네.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빅텐트론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특히 지역별로 또 분석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서울 또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약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현종 의원께서 분석을 해주시죠.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탄핵에 대한 입장 때문에 상당히 좀 갈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보면 전체로 한 80% 정도가 찬성을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그 여론과는 좀 다르게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황교안 총리가 처음부터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 것들, 그리고 또 본인으로서는 이게 탄핵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해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들, 아마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는 좀 여론이 예민할 텐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어쨌거나 탄핵을 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 사실은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서 좀 나타났고, 특히 중도층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번에 투표를 할 때 전체로 중도층들이 얼마나 투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전체로 보면 당이 뭐 아주 이제 중도와 그다음에 이제 보수 뭐 등등의 어떤 좀 종합적으로 어떤 투표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너무 예를 들어서 강경 우파만 투표를 많이 할 경우에 네. 당의 어떤 스펙트럼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노정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투표율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느냐,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차기 당대표의 어떤 정당성, 이런 문제와 상당히 직결될 겁니다. 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지금 황 후보가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 호감이 안 간다는 문제, 또 중도층에서 상당히 호감이 안 간다는 문제, 이거는 앞으로 뭐 당대표가 혹시 된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비호감 응답이 뭐 호감의 거의 3배 가깝게 높게 나타나네요. 정치권에서는 어대황이라는 말이 요즘에 돈다고 합니다.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민심과의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체제, 자유한국당에는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 정두원 전 의원의 예측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왕이구나.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어대왕. 예. 그렇지만 어차피 황교안이 돼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총선 전에 저는 대표 역할을 끝낼 거다. 그렇게 예상해요. 어대왕 종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어차피 종친다? 예. 되고 나도? 왜요? 왜냐하면 필패거든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러면 이제 후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항상 그랬어요. 선거 때 자기네들이 예. 지면은 괜히 이제 대표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저거 사람 갖고는 안 된다. 심지어는 홍준표 대표 체제로 19대 총선을 치르려다가 예. 도저히 홍준표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박근혜 대표가 등장한 거.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이다. 라이터 정당, 예, 지포 라이터 정당, 예. 집권을 포기한 정당.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 잠깐 지포 무슨 정당이요? 지포 라이터라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해찬 대표가 그것도 뭐 말을 만들기 20년 집권한다 그러다 100년 집권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오만방자한 얘기지만은 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어요. 네. 지포라이터 정당 집권 포기, 그야말로 뭐 관전평이네요. 상당히 현실 정치에 어떤 생리를 들어서 총선 필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지포라이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집권을 포기한 정당을 상당히 비아냥거려서 하는 얘기인데,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황교안 전 총리는 필승 카드가 아니라 필패 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황나 땡이다, 네. 황교안이 나오면 땡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황교안 전 총리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등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제2의 박근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네.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선의 프레임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 문재인 네. 이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과거 구도로 가면은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네. 강조하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정두원 전 의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결국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되면은 네.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중도 외연으로 확장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층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선 승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대선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소위 황교안 후보 쪽에 줄을 서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두환 전 의원은 이 사람 가지고는 총선 필패다 하고 총선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워낙 지도력 자체가 공백 상태였어요. 거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뭐 권위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불쑥당해서 이제 출마를 한다고 나온 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백을 황교안 후보가 일단 메꾸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비박계 핵심 인물들까지도 다 황교안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건 일차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의 일단 기득권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즉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천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자기 공천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뭐 당대표가 나서서 쇄신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공천 혁명을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공천 탈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당을 잘 모르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현 상태의 유지를 아마 할 가능성이 크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 상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황 후보가 매력적이죠. 네. 그러니까 비박 친박 가릴 것 없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을 가져간다면 황 후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줄을 서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예전에 선거법 개정도 오세훈 후보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개혁 공천을 한다면 많은 물갈이를 하게 되겠죠. 좀 불안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황 후보한테 좀 이 줄을 대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게 과연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 승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즉 이슈에 있어서는 현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박근혜 정권 정부 대통령 탄핵의 어떤 정당성 문제로 네. 가버리면 야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또 하나는 현재 인물들을 그대로 공천에 가져갈 경우에 그러면 과연 뭘 쇄신할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쇄신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야당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야당이라는 게 항상 보면 선거 때는 야당이 사실 쇄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슈에 있어서도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론이 이슈가 되면 네. 야당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도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차기 선거에서 이슈에서 선점권을 뺏기고 또 인물 개혁성에서 상당히 뺏기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아마 정두원 의원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황교안 후보의 색깔 찾기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KBS 토론회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도 혹시 세모입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렇게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사 무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19일 토론회 영상까지 같이 이어서 보고 왔는데요.
돈 한 푼 받은 게 입증된 게 없다에 이어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우향우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완전 우향우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 네, 당초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통합론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왜 통합론을 내세웠냐면은 결국 이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파를 통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를 통합을 해서 중도까지 통합해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통합론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부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동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자기 부정에 덫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탄핵의 절차도 잘못됐다, 탄핵의 내용도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의 증거인 태블릿 PC도 조작이 됐다. 이거는 탄핵을 사실상 전면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촛불 민심은 전 국민의 80%가 참여를 했는데 과연 황교안 전 총리에게 누가 동조를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국민들과 괴리된 민심으로 총선에서 승리를 하겠는가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극우화 성격을 띠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한국당이 분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완전히 극우화되면은 복당파들,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이런 복당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해서 유승민 의원과 새로 당을 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극우화된다면은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자기 부정의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황교안 후보의 발언은 좀 뜻밖이긴 했습니다. 당 밖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반응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황교안 전 총리가 TV 토론회에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탄핵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토론회에서 계속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제 KBS 토론회에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답했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가.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네. 저는 우선 믿어지지 않고요. 적어도 제1야당의 당대표에 출마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좀 믿어지지 않는다, 좀 황당하다,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어제 황교안 후보의 발언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어쩌면서 보면 황교안 후보 이번에 지금 나온 후보들이 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황교안 후보는 법무장관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자, 그러면 법조인 같은 경우는 일단 증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공판에서는 다 이 최순실 공판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됐고 또 국가수에서 이거는 조작의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상황이죠. 또 법원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서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일단 지금 2심이 이제 진행 중인데. 자, 그렇다면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황 후보가 무슨 근거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예전에 이제 검사를 하셨으니까 그럼 뭔가 근거가 있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설득이 갈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의아스럽고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도 좀 의아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면 태블릿 PC가 지금 조작됐다고 하면 뭔가 근거를 내놓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하는 게 저는 순서인 것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 그냥 감히 그렇다는 것인지 진짜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일단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 이렇게 돼서 이제 황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러면 당장 이 문제 관련해서 뭐 태블릿 PC 특검을 만들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불쑥 이거는 조작됐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도 설득력이 갈 텐데 네.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다 인정한 부분을 왜 황 후보만 이것은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저는 최소한의 증거라도 이번 2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인이 좀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후보, 하지만 민심과는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당대회를 두고 지금 당 대표만큼이나 2위 싸움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분석을 한 번 더 들어보지요. 어대황이라면 2등은 누가 될 것인가도 큰 저 관심거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김진태냐, 재밌죠. 하여간 김진태가 되면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 오세훈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죠. 사실 그래도 오세훈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도 쪽의 사람들한테 좀 호감을 갖고 있는 후보인데 예. 그 후보마저도 3위로 밀려 나오면 저 당은 정말 대한애국당하고 통합해야죠. 네, 누가 2등이냐, 두 2등 후보라고 해야 돼요. 이 후보들의 이 성향이 너무 달라서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건 거의 당의 앞날에 좀 방향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진태 태극전사 후보가 2위를 한다면은 중도 외연 확장론을 부르짖은 이제 오세훈 네.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 또는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필두로 하는 비박계는 사실상 설당이 없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럼 이제 당이 확실하게 극우화됐다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대한애국당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네. 실제로 그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은 비박계 그리고 또 원검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설당이 없기 때문에 네.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럴 가능성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위를 할 경우에는 네. 그래도 중도 외연 확장론을 지지하는 온건 중도 세력들이 상당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제 한국당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차기 네. 주자로서의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전당대회가 결국에는 어대황으로 끝날 것인지, 이 어대황으로 가게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라땡으로 또 가게 되는지 남은 4일간의 변수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지표로 나온 사실이죠. 그 이유를 두고는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 중진이죠. 서른 최고위원의 해석이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주제어로 보고 오시죠. 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받은 교육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작용을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사회를 얼마나 알아? 머리장머리 없이 말이야. 이게 무슨 갑자기 꼰대질인가? 여러분들 놀라셨죠?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기 때문에 적폐 교육을 받았고, 그 적폐 교육을 받은 지금 20대들은 적폐 세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주당은 청년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청년 정당, 꼰대 정당인 겁니다. 네, 한마디로 교육을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 네. 이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20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전체 지지율 하락보다 꽤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지난번 이제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0대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지지를 보내 출발했는데 왜 여기 지지도가 떨어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뭐 20대들이 남자들이 특히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네. 이래서 한다라고 해서 또 구설수에 한번 올랐지 예.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서른 최고위원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교육을 현 정부를 지지를 안 하면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잘못 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20대가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인가? 저는 이유는 조금만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20대 같은 경우는 사회 첫 발을 내디는 네.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사회에 나가서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단 직장 찾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리가 없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 실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아르바이트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단 말이죠. 네. 그럼 뭐 최근에 통계청 결과라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대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들어서면 우리 20대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네.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또 군대도 갔다 오고 하는 데 대해서 본인들의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들이 되다 가다 보니까 좀 절박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가 지지하지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네. 이거는 완전히 앞뒤를 오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서른 최고위원도 청년 실업 문제 또 젠더 문제를 같이 언급하긴 했는데 이전 정부의 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차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세종시 예산정책협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서른 최고위원한테 가서 좀 해명을 부탁했더니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또 다시 논란이 됐어요. 네, 이제 역시 이제 교육의 문제 때문인 것처럼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네. 다시 얘기를 하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서른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20대에서 지지율이 똑 떨어졌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51%였는데 41%로 10%포인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 문제를 찾다 보니까 자신은 네. 과거에 MZ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데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받았다. 그런 정권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 게 좀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것이죠.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받았나는 생각이 든다. 이거는 또 반대로 또 이제 노년층을 조금 폄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그리고 영남 그리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네. 근데 재밌는 것은 20대에서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20대 여성들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나름대로 탄탄해요. 네. 그런데 20대 남성들은 왜 이렇게 여성들에 비해서 크게 지금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젠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젠더 문제가 뭐냐면은 성적 차별인데 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역차별한다. 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20대는 상처가 많은 20대 남성들은 상처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네. 타치를 해야 된다. 조금만 잘못 타치를 하면은 오히려 상처를 더 덧나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좀 공교롭게도 여권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로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이 참 공교롭습니다. 해명을 좀 들어보려고 저희 취재 기자가 전화를 했더니 기존의 입장을 차근차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0대 독특한 이 젠더 문제 이것과 그리고 20대가 갖고 있는 실업 문제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낮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기보다도 20대가 받은 교육 환경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받은 교육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작용을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뭐 실업 문제, 젠더 문제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교육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의원실에서 오늘 오후 늦게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거 좀 잠깐 보죠. 네,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만든 나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계에게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해명은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발언 파문이
본인 생각했던 보다 상당히 이제 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해명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교육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특히 교육 문제를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를 좀 교육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본인의 기본적인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육 체계가 중요하고 교육을 잘 받아야지만이 일단 이게 사물을 좀 정확히 볼 수가 네.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교육을 좀 바꿔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좀 말 자체가 너무나 좀 이렇게 단선적으로 나오다 네. 보니까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20대의 문제를 좀 많이 건드리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어쨌거나 저는 좀 빨리 좀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권 전체에서 좀 20대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좀 이렇게 교육이다, 뭐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말고 그럼 자신들이 과연 그럼 뭘 했느냐 네. 그들을 위해서 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뭘 위해서 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 밖에서는 뭐 곧장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꼰대라는 이야기를 좀 쓰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빗대서 청년인지 감수성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서른 의원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 적폐 정부기 때문에 적폐 교육을 받았고 그 적폐 교육을 받은 지금 20대들은 적폐 세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민주당 청년위원장 1983년생이라고 그랬죠. 이 청년위원장이 중고등학생 때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이 37살짜리가 꼰대가 된 것은 김대중 정권 때는 그럼 꼰대 교육을 시켜서 그렇습니까? 이 꼰대 발언들 제가 볼 때는 청년 인지 감수성이 빵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청년 정당, 꼰대 정당인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들, 청년 인지 감수성 좀 키워서 청년들의 분노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뭐 바른미래당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에 5.18 망언 사태로 된서리를 맞았던 자유한국당은 정말 역공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뭐 지나친 역공은 또 오히려 역풍을 또 불러오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서른 최고위원이죠. 네.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상당히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명을 해볼까 하다 네. 보니까 좀 진단이 잘못 나간 그런 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요즘 감수성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인지 감수성. 이번에는 이제 청년 네. 인지 감수성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감수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그런 기회를 우리 정치권 모두가 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유독 이번 정부 또 여권에서 이 청년 이슈와 관련한 말실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어떠면 청년 문제가 뭐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어떤 경제 문제나 이런 속에서 이제 청년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청년들이 보면 특히 이제 90년대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보면 사실 이제 불공정한 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타협적으로 하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정부가 한 조치를 보면 뭐 HTTPS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뭐 걸그룹은 왜 이렇게 다 옷 똑같이 입고 오느냐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걸 뭐 통제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특히 최근에 뭐 여성들 같은 경우도 보면 시내에 나와서 항상 이 시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젠더 문제라든 미투 문제라든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세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세대가 가지는 문제점들, 전체 세대 속에서 또 그 세대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 자기들의 전체의 문제, 이걸 푸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느끼지 않고 자꾸 세대 문제에 대한 그 집중들, 또 부정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만 자꾸 보다 보니까 왜 우리 지지 안 해? 우리는 왜 아주 좋은 정권인데 왜 우리를 지지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그들의 어떤 문제를 좀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 이게 아마 국민 전체가 원하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가운데서 네. 어제 통계청 발표같이 좀 이 실업률이나 이런 걸 좀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작은 상처에 아파할 만큼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